안지원 신한금융투자 강북금융센터 PB팀장과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유, 그렇네요. 계시네요? 지난번 우리 바꾸기로 했는데 사실. 한 주 안 나왔어요. 한 주. 아 그러신가요? 네. 그럼 그쪽에 충실하셔. 가정에. 가정에 가정일이시군요. 네. 네.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 아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박사님 어디 영화 찍으러 가세요? 왜요? 진짜 이게 야인 시대 복장. 오토바이 타고 오셨대요. 아 그러신가요? 아, 진짜요? 멋있죠? 부릉부릉. 근데 키 좀 잠깐. 다들 그렇게 진짜 그렇게 알겠다. 오토바이 다리 안 닿잖아요. 이렇게 큰 거예요. 끌고 다닐 때 이렇게 다 탑니다. 예. 그렇게도 못 가요. 아 그러신가요? 네. 이렇게 좀 웃고 즐길 정도로 최근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전 종가에 동시효과 보면서 동시효과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2%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 동시효과를 언제 봤냐? 4시쯤 돼서 잠깐 나고 난 다음에 봤는데 그 전에 한 3시 정도까지 삼성전자 오르던 거 다 빠지는 거 보고서 한 3% 정도 빠져가.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겠네 그랬더니 한 4시쯤 가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더라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시장. 네. 네. 동시효과 때는 제가 못 봤는데 삼성전자 오늘 한 1% 올라서 끝나지 않았나요? 장중에 마이너스였다니까요. 아, 1.3% 올랐을 거예요. 동시효과에 200원을 올렸어요. 하이닉스도 거의 한 0.6% 동시효과에 올렸더라고요. 처음에 계속 이제 플러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좀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올라왔네요. 흘러내리다가 네. 동시효과에 확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가가지고 한참 전에 보고 오늘 재미없네 이러고서는 안 봤거든 일하느라고. 네. 4시에 보니까 갑자기 뭐 이래 이렇게 됐다니까. 동시효과 전에 동시효과 들어갈 때 외국인 250억 순매수였는데 동시효과 때 1,700억을 매수했습니다. 장 전체. 아니요. 그렇지. 코스피. 네. 하이닉스도 비슷한 그림으로 거의 네. 뭐 V자로 오늘 하루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반도체가 어제와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오늘 일단 코스피 시장은 1%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4% 올랐습니다. 오늘 업종 상승률 1위가 원래 이렇게 쉽게 등장하는 업종이 아닌데 바이오? 증권 업종이 증권. 1위였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어요. 어저께 코스피 10조 넘었죠. 그거 우리 사주 갖고 있잖아요. 저희는 증권사가 아니라 금융지주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요즘에 온라인 파트너스 때문에 조금 이제 저희 직원들이 조금 행복해하고는 있습니다. 온라인 파트너스 때문에 거기는 그러네. 네, 오늘 증권 업종이 올랐던 건 뭐 거래 대금이 증가해서 증권사 뭐 실적이 개선된다 이런 것들은 좀 아니었고요. 네. 제일 많이 올랐던 게 SK증권 15% 올랐습니다. 한화투자증권 10%, 대신증권 6% 이렇게 올랐는데 요즘 증권형 토큰 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토큰이요? 토큰 버스 탈 때 쓰던 거 아닙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어릴 때 안 쓰셨어요? 네? 어릴 때 안 쓰셨어요? 회수권 이런 거 몰라요. 회수권, 토큰. 네. 우리 안 팀장은 모르죠? 토큰. 저는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엽전 같은 거. 저도 버스 탈 때 토큰을 초1 정도 때 썼던 기억은 납니다. 초일 때 그래요? 버스를 탔다고. 네. 잠깐 나이 좀. 네. 그만하죠. 네, 죄송합니다. 뭐 말 끊어서 재미 볼 거 없을 죄송하고. 것 같아. 네. 네, 지금 한 2시 50분, 한 3시경쯤에 네.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금융위에서 단독이었죠. 네, 가상자산 거래소에다가 이 증권성 토큰은 상장 폐지해라. 거래를 중지시켜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증권성 토큰이란 게 저는 뭐 그런 쪽에 잘 몰라서. 네, 지금 뭐 증권형 토큰이라고 해서 STO라는 단어가 요즘에 많이 네. 작년부터 보도화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물 자산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술품이나 네. 부동산 같은데 일부 지분만 조각 투자를 하는 거죠. 조각 이런 투자. 것들을 이제 좀 활성화시키려고 따로 이제 대체 거래소라는 것도 이제 추진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언급이 되는데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것 중에 뭐 실체가 없는 것들이 있죠. 일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건 실체가 없는데 네. 그냥 그것만 거래하는 거잖아요. 네. 예, 실물도 없고. 근데 반대로 실물이 있는 증권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토큰들은 이제 거기서 거래할 게 아니다. 이건 자본시장법상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증권사에서. 네, 증권사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증권사에서 하기보다는 증권사들이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연합해서 뭐 KB증권, 삼성, 미래에셋, 신한 이렇게 모여가지고 ATS를 만드는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거래소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부산 거래소요? 부산에서 한국 걸어서 만든다 그러고 있거든요. 만들고 거기서 아마 STO를 거래하게 될 네, 가능성이 맞습니다. 굉장히 클 거예요. 네, 새로 이제 신규 거래소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증권사들이 그렇다고 이걸 엄청 반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수수료 수입이 창출이 되긴 하지만 시장이 또 옛날 같지는 또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는 큰데 증권사들이 발빠른데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대신증권이 카사라고 부동산 네. 조각모음하는 토큰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인수하기로 해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카사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그쪽에 앞서 나가는 회사인 게 싱가포르 면허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 싱가포르 면허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거든. 근데 그걸 인수하기로 지금 하고 해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이제 그런 거기 부동산 주각 투자를 하는 데인데 전문인데 뭐 그런 거 인수도 하고 또 다른 증권사들은 이제 증권형 토큰 매매 거래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뭐 움직임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좀 앞서 생각하는 신산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되겠다 싶고 네. 아직 그쪽에 대해서 뭘지 모르시는 분들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 같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발행하고 유통이 분리되거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정부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코인 같은 경우도 네. 발행과 유통이 되게 좀 애매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분도 안 돼 있고. 근데 지금 딱 유통은 정부가 틀어잡고 지정을 하든 네. 뭐 어떤 증권 쪽에서 카테고리를 만들든 네. 하라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약간 완전히 이제 증권화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과거에 그러면 토큰도 똑같이 NFT도 토큰이에요. 네. STO도 토큰인데 네. 뭔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수익 모델이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조각 투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조각 투자가 그냥 조각 투자해서 나 이거 갖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DEPS라고 합니다. 뎁스요. 예, 이게 뭐냐면 디지털 수익형을 가는 증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카사가 유명하다고 하셨는데 카사의 장점이 그냥 다 한국에 있는 무슨 부동산 가상으로 해서 이거 갖고 있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이걸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차익으로 또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동산 펀드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실물 투자가 나오는데 실물 투자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이 된 상황 쪽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야 증권형 토큰에 가장 적합한 이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스니커즈 아시죠? 쪼꼬바요? 또 이럴 줄 알았어요. 스니커즈. 좀 신발. 이제 인텔리한 얘기를 드리는데 훅 들어가서 또 다른 얘기를 가져가시면 스니커즈. 네. 쪼꼬봐. 초코바. 그걸 말고 좀 이제 저희 MZ 세대에서는 여기서 네. 그거 모르겠습니다. 예. MZ세대 지금 머리가 너무 하얀데요. 다 염색한 거예요. 예. 그 신발 신고 뛰는 거잖아. 그러면 동전 주는 거잖아. 이게 보통 보면 나이키 한정판이 나왔다. 네. 그러면은 나이키 한정판 나왔는데 3년 된 모델이다. 네. 이거 만약에 정가가 79,000원이다. 네. 리셀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네. 30만 원, 40만 원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를 자금을 모았다가 그거를 투자해서 또 킵했다가 한 5년 뒤에 팔았다. 그또 나눠주고. 수익이 나오겠죠. 네. 이런 수익 모델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표적인 디지털 쪽에 뎁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즉 소유권과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걸 다시 재창출하는 수익 모델이 나오고 요게 되기 시작해야 가장 좋은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발행 시장하고 유통 시장이 바뀌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 이제 상품 속에서 발행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다음에 투자를 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가장 좋은 모델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 구조가 나오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정부가 시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려도 있고 네. 이것만 갖고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은 증권사의 수익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그 뭐 업체들이.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브로커리지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매매가 자주 일어날수록 음. 수익이 커지죠. 근데 이게 자주 일어날까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한번 좀 이게 이제 도매도 있고 네. 소매도 있고 도매도 있고 다음에 그렇죠. 기관들 자금 유치하는 것도 있고 이 비즈니스는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게 돈 되겠다 그러면은 전 몰릴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와 있고 네. 미래에셋도 준비하는 합니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있고 키움- 미래에셋 빠른 편이고 그렇죠. 키움도 보니까 벌써 세팅 아, 예. 뭐 다 하고 했다고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이제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사이즈는 아직 그렇죠. 기존 전통 금융시장 사이즈에 비하면 아직 조그마니까 그렇죠. 아주 일부를 갖다 집어넣어서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할 수는 있죠. 근데 어느 게 증권형 토큰이냐에 대해서 이번에 그 금감원에서 제시해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제시해준 그 기준을 봤는데 네. 그게 아직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우리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하위 테스트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근데 하위 테스트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안 걸릴 거는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어. 엄격하게 저 비트코인 하나만. 아 그렇죠. 도지코인도 안 걸려. 네. 도지코인도 발행 주체가 없어. 네. 그러니까 발행 주체 없는 발행 주체가 있는 거는 STO에 기본으로는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전부 다예요. 그거 빼놓고 나면. 비트코인류를 빼고 나면 전부 다 걸려. 근데 금감원이 그 기준을 뭐 이렇게 저렇게 정했겠죠. 대부분 나머지는 다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의 수익을 돌려받기로 약정을 한 코인을 증권형 코인이라고 한다 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발표 나온 거는. 근데 그것도 애매모호하대.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정확하게 결정이 기준이 클리어컷하게 나서 야, 요거는 STO고 요건 유틸리티 코인이냐 하는 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실은 좀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네.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에 가이드라인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사는 나왔더라고. 이런 네. 이런 가이드라인 나왔는데 네. 그 가이드라인 자체도 사실은 좀 네. 애매모호해서 예.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은 그걸 것 같아요. 요런 거를 하는 거는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네. 딱 지정을 해주는 거야. 나머지는 괜찮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범위가 어느 선에서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이 수익성 침해가 결정이 되겠네요. 오늘 그렇죠. 그런 예, 것도 뭐 있고. 우리기술투자나 비덴트도 플러스였다가 막 3-4%씩 마이너스로 그렇게 갔을 전환해서 거예요, 끝났거든요. 비덴트가.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하위 테스트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걸리는 거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거든. 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걸려요, 그게. 어느 선에서 결정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작년에 이제 뮤직하우 그렇죠. 뮤직하우가 문제가 저작권 됐었죠. 그 음원 네. 음원 판매 이것도 사실 정부에서 약간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이거 증권인데 그게 너희가 STO예요, 하냐. 걔도. 예.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소유권 문제가 되게 복잡했지 않습니까? 네. 이 결국에는 소유권이 아니라 네. 판결은 채권으로 나왔어요. 그 소유권이 아닌 그 음원을 이용해서 그 이 회사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걸 채권으로 남다 보니까 이게 STO 개념도 되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면 그걸 그러면 따로 발행을 해서 소유권의 개념이 갖춘 뭐를 또 따로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지금 아직은 사실은 기준 잡기가 힘든 게 리플이 지금 소송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결론 아직 안 났고. 네. 다음에 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더리움 이번에 하드포크 맞습니다. 하고 네. 새로 된 이더리움이 증권형 토큰이다라는 논란이 또 엄청나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권 당국에서 결론 내주기 전에는 우리 증권 당국이 이거 결론을 다 내서 간다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증권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오늘 갖고 오신 주제 중에 1월 달에 코스피가 8% 많이 올랐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를 했어요. 네, 8.5% 어제까지 올랐고요. 네. 오늘 1% 더 올라서 9%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보고서 보니까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지수 오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지고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1월 달에는 상장 주식의 80% 이상이 상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확률로 1월 달에. 네. 올해 1월 달에 상장 주식의 80%. 그러니까 2,500 종목, 그러니까 우선주 이런 거 그래서 빼놓고 그렇죠. 네. 한 2,000 몇백 종목 있어요. 한 1,600 정도, 1,600여 종목 이상이 1월 달에 올랐다, 상승했다. 모두가 행복한 시장이었다. 네. 근데 진짜 모두가 행복했는지 근데 수익률을 보면은 네.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아, 이제 그래요? 외국인이면 외국인대로 이제 기관이면 기관대로 개인이면 개인대로 네. 다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하나의 주체로 통쳐서 평균 내서? 평균 수익률을 한번 뽑아 보잖아요. 네. 이 매수 상위 종목들로 해가지고 그랬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수익률이 좀 비슷합니다. 1월 달만이니까 벤치마크가 8점 몇 퍼센트 올랐을 때 외국인 기관이 3에서 4%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분이 안 왔어요? 그러게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계산 잘못한 거 아닐까요? 3%요? 네, 3-4% 정도. 아니 전체가 8% 올랐을 30분 때 동안이 아니고요. 전체가 8% 올랐을 때 외국인 기관이 3% 올랐으면 개인은 한 15% 올라야 되네요. 평균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은 조금 더 처참합니다. 개인은 1%가 좀 안 돼요.
0.6%.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균이 8%인데 누가 벌었어요, 그럼 그럼? 누가 벌었어요? 이게- 돈이 어디 사라졌어? 그러게요. 누가 벌었을까요? 누가 치즈?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섹터 좀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섹터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네, 뭐 그냥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설명 이제 좀- 섹터 하는 쪽으로 마음 바꾸려고. 네. 그러면 고점이 이게 잠시만, 거의 잠시만, 왔어, 이제. 잠시만. 뭐이 종목 상담 중에 종목 상담. 딴 얘기하지 네, 마시고. 외국인 기관의 수익률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조금 낮은 거는 잘 이해가 안 답니다.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한지주, 하나금융, 현대차, LG와 KB금융 다 괜찮았던 종목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니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수익률을 만들어낸 거잖아. 네. 근데 3%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뭐 데이터가 가중을 안 이렇게 했고 가중을 그럴 안 수도 했고 있죠. 뭐 네. 1% 올랐을 때 조금 이상하네. 샀고 5% 올랐을 때 조금 샀고 이렇게 해서 왜냐면 금액이 쭉 올라가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자기네가 끌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외국 기관이 많이 벌었고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개인은 조금 못 벌었다. 예, 못 벌었다. 그래서 1월 달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유도 있나요? 이유는 있죠. 네. 개인 투자자들의 상위 순매수 1위 종목이 고버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시작부터 끝까지 고버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다. 네, 30일까지 봐도 30일에도 고버스를 제일 많이 샀었고요. 31일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1월 한 달 동안 고버스만 7,100억 원 정도 순매수가 나왔으니까 네, 여기서 좀 타격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대. 개인들이 곧버스를 하는 게 네. 곧버스 자체를 투자로 하는 것보다 곧버스를 조금 사놓고 네. 그리고 개별 종목 플레이를 해지한다. 그럴 수도 있죠. 하는 해지용으로. 제 주변은 곧버스를 해지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는데. 아니 그렇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 어디서는. 원래 고포스의 운명은 그겁니다. 뭐 아니면 도로 어디 한번 해보자. 그렇지. 네. 들어갔다가 죽을 때까지 네. 계속. 물렸어. 네. 지수는 여기까지 올라왔어. 네. 통장 깰 거 없나. 아, 또 이게 진정한 상남자의 매매 스타일이죠. 이게 또 두 배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곧버스에서 손실이 커지면 이게 원금 회복하는데 좀 힘이 들긴 합니다. 그건 못하죠. 앞만 올라도 앞만 내려가도 뭐 사실 물론 이제 이 말에는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우상향했기 때문에 동의 우리나라가 못하겠습니다. 우상향했어요? 우상향했잖아요. 80년도에 100포인트에 시작해서 지금 이게 그래도- 우상향을 해도 네. 1년, 2년 안에 확 상향하고요. 나머지 10년간은 박스권을 가고 있는. 어찌 됐든 간에 우상향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올랐잖아요. 알았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뭐 인정해줄게. 20년 갖고 있으면 곧버스 인버스는 이제 손실이 난다. 망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주식은 약간 장기 투자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이길 수 있다. 네. 라는 그 책에 쓰신 거죠? 교과서적인 책에 쓰신 거죠? 책이 본인.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인버스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가 성장하니까 조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인데. 뭐 일어나 저러나 주식은 시간을 내 편을 만들면 이긴다. 그것도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장기 박스권에서 하도 털리면서 당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시간에 눌려버려요. 그 시간에 그치. 네. 그리고 지쳐가다가 네. 결국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인버스를 그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 계좌도 올라오는데 또 빠질 것 같아. 좀 경기도 그렇고 모두 그런데 좀 인버스도 같이 겸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식 좀 수익 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씩 이제 넘어가죠. 처음에 10%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점진적으로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지수가 올라가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가 나든가 이 종목이 또 내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은 이것도 못 가잖아요. 네. 인버스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는 그냥 짧고 강하게 시장에 대응할 때 그게 최고지 않나. 강하게. 그렇게도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그냥 인버스는 안 쳐다보는 게 좋아요. 차라리 파생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빈버스 하느니 파생이 나 차라리. 네, 네. 파생은 기법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지.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파생 또 이러면 또 나 옛날에 댓글 안 좋아집니다. 아유 파생 나 더 위험합니다. 옛날에 파생하고 인버스 다 해봐서 인생 여러 번 나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은 사람들한테 절대 추천 안 해. 자 특히 뭐 이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셔야 돼요. ETF나 이런 거 원래 곧버스 하려면 강의 들어야 되죠? 지금
아, 그거 들어야 됩니다. 예. 교육원에서 10시간인가 네. 뭐. 그 아, 고버스 강의 들어야 돼. 네, 그거 들어야 해야 됩니다. 됩니다. 파생. 거기 이제 기초적인 내용인데 이게 곧버스는 하루의 변동성을 따라가는 거지 그 지수의 기간 동안에 2배로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코스피가 100에서 일주일 동안 200포인트가 됐다. 그러면 내가 곧버스를 샀으면 10,000원치 샀으면 뭐 4만 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원금이 예를 들어서 상한가에 사서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투자했는데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가면 손실 나잖아요. 하한가 가다 상한가 가도 손실 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원금이 줄어드니까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변동성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자, 이러니까 꼭 저자 같으시네 이제. 이게 제 책에 다 나옵니다. 예. 네. 아, 하셨나요? 결과는 묻지 마시죠. 저희. 그냥 결과에 대해서는 왜 슬픈 이야기를 자꾸 이제 장도 올라서 좋은데.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안 좋을 건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죠. 네. 그런데도 주가는 무슨 일이죠? 요즘 네. 실적하고 네. 주가의 상관관계를 얘기하게 되면은 네. 다들 이러고 있습니다. 뭘 얘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 아, 이거 반대로 하는 게 맞는 애들 아니에요? 얘들 원래? 아니 그럼 반대로 원래 얘들은 반대로 하는 애들이잖아. LG생활 건강이 안 좋게 발표했어요. 이거는 쭉 빠져버리고. 아, 걔하고는 얘하고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업종과 섹터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고. 반도체 업종하고 생활공급 업종이 같으면 안 되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물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K 증시 가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네. 되게 애매해요. 아, 내가 보기엔 K 증시를 문을 닫고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K 증시. KO 증시입니까? 아, 뭐든 좀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네, 네, 이거는 너무 힘들어. 네. 아무래도 말씀하시죠. 반도체는 뭐 한 6개월 뒤를 막 주시하는 섹터다 보니까 뭐 지난 이미 4분기 실적 가지고는 큰 의미는 안 두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삼성전자가 어제 컨퍼런스 콜을 했잖아요. 네. 일단 여기저기 신문에 오늘 보니까 반도체 캐펙스 지속한다, 감산 없다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나오는데 어제는 사실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갔다가 실망 매물이 나왔죠. 네, 여러 하우스들에서 이제 의견들을 모아보니까 대부분이 사실상 이건 감산이다. 라는 의견을 발표를 하면서 하루 만에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감사는 또 뭐예요? 오늘 근데? 보고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네, 각 맞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도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사실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뭐 네. 캐펙스는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네. 라인 최적화를 위해서 생산 라인 유지 보수 및 설비 재배치 등으로 의미 있는 비트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 네. 비트 영향을 설비 재배치함으로써 비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네. 비트 증가를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의미죠. 말 되게 어렵지만. 네, 그리고 캐펙스에서 R&D 비중이 예전 대비 증가할 것이다. R&D 비중이 늘어나면 뭔가 메모리 증산에 영향을 끼치는 쪽은 줄어들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투자는 사실상 줄어든다. 테스트 라인도 돌려야 되고. 네. 그래서 감산의 의미를 많이 내포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도 사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똑같이 분위기는 했죠. 좀 완전히 달라졌던 게 여러 증권사에서 이런 해석들을 딱 내비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권사들이 보는지를 한번 보니까 네. 일단 대신증권에서는 이러한 자연적 감산이 인위적 감산과 메모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오히려 이제 시장의 이런 과도한 감산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된 때가 매수 기회다. 그냥 빠지면 사라.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을 보니까 23년도에는 삼성전자가 15조 원 전망을 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45조 원으로 3배 급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2월 맞죠? 네. 어디 진도준이세요? 왜 이러세요? 제가 2024년 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1년 뒤 전망이 45조, 올해는 15조. 이 작년부터 하도 속아서 이제 이 말도 못 믿겠어. 하이닉스 오늘 실적 속아서. 발표 컨퍼런스 콜 보니까 캐펙스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반- 대놓고. 절반을 줄이겠다고 한 건 한참 전에 얘기를 했고 그렇죠. 오늘 질문은 절반보다 더 줄일 수 있느냐를 물어봤죠. 네. 근데 그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푸지부지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 그러니까 IR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IR이 무슨 뭐 법적 구속력이 있다든가 너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됐어? 네.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회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뭐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내용 뉘앙스 하나하나 가지고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큰 흐름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그냥 뭐
큰 틀에서 얘기하는 업황이 어차피 저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이런 얘기들 이걸로만 봐야 되는데 문구가 이게 무슨 뭐 연준 FOMC 의사록입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뭐 근데 그거는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죠. 삼성전자가 어차피 우리 감산 인위적 감산 없다라고 한 거는 지금 그 치킨 게임을 거론을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것 때문에 겁났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이 강경하게 나가면 다른 데가 좀 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더 줄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거든. 네. 하이닉스가 좀 더 줄여야 될 모양인 것 같아 보니까 오늘. 그럼 마이크로는 뭐 더 마이크로 더 줄여야죠. 줄여야죠. 어. 그러면 이제 폭이 더 커지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되면 키옥시아가 일본의 그 어디랑 그 둘이 합병 그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인가 네, 네, 네. 낸드 쪽이죠 그쪽이 맞습니다, 낸드입니다. 그쪽 합병한다는 얘기 나오고 네. 있었잖아요. 나는 그 가능해질 것도 같아.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응. 예, 그게 이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합병해서 네. 줄여야 되니까 네. 그러면 경쟁력이 이제 좀 걱정 규모가 삼성전자만 해지니까 그게 네. 12월 달에 낸드는 네. 선방했습니다. 그래도. 선방에 예, 선방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좀 보니까 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번 솔직히 SK하이닉스 이번에 뭐 적자가 올해 5조, 10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회사 분위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회사 분위기 성과급? 보면 적자하는 회사에서 성과급 막 40%씩 줍니까? 아 이거 작년 3분기까지 근데 돈 많이 벌었잖아. 4분기가 적자였지 3분기까지는. 아니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 적자인 거를 감안을 해서 뭔가 좀 뭐 무슨 비상 경영이나 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전혀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이게 네. 대표의 마음과 이 직원의 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이닉스가 이거 올해 7조 얼마 벌었죠? 올해 많이 벌었죠. 연간으로 연간으로 보면 7조 5천억. 7조 5천억. 예. 7조 5천억 이익이 났는데 4분기에 적자가 났다라고 해서 성과급을 안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성과급은 직원들한테 주는 성과급은 네. 공식화되어 있을 겁니다. 어. 저희에서도 그렇고 뭐 회사의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이미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7조 원 벌었으면 아. 줘야 됩니다. 아니, 이거 봐, 이게 아니, 대표와 그 정도가 아니라 저기는 아주 그냥 직원의 마인드로 무장이 돼 있구나. 이게 대표의 말. 아니 내년에 나중에 더 벌어서 더 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겠죠. 내년에 힘들어서 못 벌면 내년에 안 주는 거고 올해는 잘 벌었으면 이게 차이가 공식 있다. 계산해가지고 정확히 안 줄 수 없을 줘야죠. 거예요. 근데 분위기는 왜냐면 뭐 그쪽 업계 이제 뭐 제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작년 재작년에 사실 그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 그 임금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굉장히 소외를 많이 그렇죠. 받았고 네. 또 그쪽으로 많이 또 뭐 나간 직원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쉽게 막 이렇게 못 줄이는 것 같아요. 인건비를 팍팍팍 못 깎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게다가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MZ 세대의 한 직원이 전체 임원진들한테 회사 전체 메일로 돌렸잖아요. 야. 왜 작년에 성과급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제대로 내역을 밝혀라.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뉴스 보도도 나오고 요즘 MZ 세대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여기 거기 MZ 아니야? 안 주면 전체 메일 갑니다. 혹시 거기도 블라인드가 이렇게 열심히? 요즘에 감독이님 참고하십시오 오늘 방송. 요즘 MZ 세대들은 이거 끼고 한답니다. 끼고 아. 한답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와가지고 네. 아니 사내에서 규칙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일 효율이 더 잘 오는데요? 그거 SNL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죠. 내주에는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 자꾸 서로 뭐 이렇게 이렇게 그라니까. 아무튼 예. 근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어제 삼성전자도 그랬지만 SK하이닉스도 얘기 내용을 하면서 내년에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내년에 메모리 업황 깜짝으로 좋아질 거란 얘기가 나왔거든요. 올해는 아니고 그래요? 네, 내년에. 내년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년에요? 네. 2024년도. 예, 갔다 오셨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런 그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챗GPT로 인해서 네? AI 발달이 아 그거. 이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메타버스 나올 때도 좀 그런 얘기 있었어요. 좀 있으면 메타버스 얘기도 나오겠네. 다 메타버스가 나오겠죠? 재작년인데 그 작년에 왜 그랬냐고. 좀 있으면 이제 메타버스 얘기 또 다시 나오면서 반도체는 불패 또그 얘기 또 나오겠네. 또 나오겠죠. 나오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돈의 움직임입니다. 돈의 움직임이 되는데 벌써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려는 금액과 함께 같이 보게 되면 당연히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또 데이터 센터 서버용. 아니 그놈의 서버는 네. 이번에 AMD도 이제 서버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 그랬고 그렇죠. 인텔도 서버 쪽 뭐 때문에 망했습니다. 인텔 서버 때문에 망했나요? 네, 인텔은
못 나가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가이던스는 다 낮추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이번에 하이닉스도 보니까 뭐 스마트폰 뭐 개선될 것 같은데 서버 쪽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던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전방업체 재고가 많습니다. 어. 예. 그거 해결이 아직 안 되는 것 아까 같아서. 나왔던 얘기는 정점은 12월 달에 끝났다는 얘기도 나와요. 정점에선 재고에? 약간- 재고? 예. 아, 아니 그 어느 재고? 그러니까 세트 업체나 서버 단의 재고 아니 자기네 아니면 재고 자기네. 공급업체 예, 재고가 예. 아, 그러니까 아니 삼성전자는 작년에 재고를 줄였는데 네. 하이닉스하고 저기 마이크론은 서버가 좀 더 아니 재고가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점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재고가 그냥 자연스럽게 끝났다라고 하는 게 Q가 살아서 늘어나서 이게 줄었다는 게 아니라 예. 자체적으로 이제 아까 감산이나 이걸 통해서 인위적인 쪽에서 이제 줄었다고 하게 되면 아직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지금 나왔던 얘기가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도 뭐 두 자릿수 쪽으로 중국 쪽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IT 기기 쪽에서 여전히 부진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다 전망치고 예측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를 또 바라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Q의 확대와 함께 나오는 재고의 변화가 앞으로 제일 추적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단에서 이제 재고가 그렇죠. 네. 세트업체나 이런 데서 네. 이제 갖고 들어가 이제 사가지고 가면서 공급업체 재고가 들어오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요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그 얘기해야 돼. 난 중국 쪽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서버 쪽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하나. 나 또 하나는 중국의 휴대폰 좀 바꾸는 거 이거 하나 두 가지잖아요. 근데 네.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는 순서가 네. 그 일단 여행 뭐 이런 소비 뭐 그다음에 뭐 다른 게 또 있고 네. 휴대폰은 제일 뒤던데. 또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네. 오늘 메리츠 보고서 보니까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 네. 증가하고 있다고. 그 얘기 이 나오더라고요. 주차로 나오는데 2주차에 12%, 네. 3주차에 16%, 이번에 1월 4주차에 20% 늘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근데 스마트폰 판매는 늘어나고 있다고. 아니 근데 그것도 또 리포트 나온 데마다 또 달라. 어떤 데는 춘절 기간에 와서 구경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매수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거는 춘절 전까지 데이터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늘어나고. 한번 알겠습니다. 춘절 때는 구경만 한 걸로. 그 춘절 때 아니고 봤더니 춘절 때 주로 온 그 손님들이 자기 거 바꿀 서비스. 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 거 해주느라고 왔는데 와서 대부분 구경만 하고 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렵네요. 직접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뭐 현장 가서 보자는 몰라. 네네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야기 좀 해봤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9%가 올랐어요. 네. 어제는 급락했다가 오늘은 급등했다가 무슨 뭐 갑자기 하루 사이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차전지가 그 최근 좀 조용할 때 네. 그 원자재 가격 떨어져가지고 네. 판가 떨어지는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랬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많이 올랐던 구간에 판가가 많이 올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연속으로 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거꾸로다. 그래서 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다우처증권 리포트 보니까 P는 떨어지는 건 인정합니다. ASP가 한 10% 정도 전년 대비해서 떨어질 걸로 보는데 문제는 Q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23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0%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P가 아니어도 Q 증가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또 누릴 거다. 이런 결론이죠. 뭐 NCM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뭐 전년 대비 더블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 현실화 된다면 한 번 더 또 업사이드가 있겠네요. 좋은 회사는 이래도 올라가고 저래도 올라가고 이래도 돈 벌고 저래도 돈 벌고. 부럽네요. 근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왜 그런 데가 하나도 없지? 솔직히 일단 소재 쪽은 네. 여기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들 때문에 그 등락이 제일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 쪽이면 어차피 리튬하고 붙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같은 양극재 세트가 나오기 시작해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리튬 가격이거든요. 네. 리튬 가격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빠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빠지는 상황 쪽에서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의 K배터리가 잘 쓰는 거는 수산화 리튬이거든요. 네. 요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이 달라요. 탄산 리튬은 LFP 중국 쪽 애들이에요. 중국 쪽이. 네, 거기는 그냥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쪽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가격은 이제 빠지고 있다 보니까 네. P라고 하는 부분들이 꺾이겠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Q가 확 살다 보니까 그걸로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한다. 네. 라는 쪽인데 일단 이번에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발표된 거는. 네. 그리고 또 리튬 가격과 동행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밀접하게 받는 회사는 LNF예요. 그래서 이쪽은 생각보다
그 전에 나왔던 물량 그대로 나오면서 그나마 선방했는데 네. 에코피로비에는 약간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움직인 거 가지고 되게 해석이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폭발적인 Q가 나올 정도로 결국에는 그러면 테슬라가 인하를 하다 보니까 네.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Q가 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테슬라가 약간 치킨 게임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먼저 선제 공격한 것들이잖아요. 전기차 업체, 아예 그냥 내연기관 업체들도 이네 가격 낼 테니까 한번 따라와봐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올 테면 와봐.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나왔었을 때 그러면 Q가 진짜 사느냐에 대한 거는 지금 리포트에 내용들인데 가정이죠. 그렇죠. 가정. 가정이죠. 네. 아직 몰라요 이거는요. 확인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또 이번에 테슬라 이번 실적 나와서 그대로 간다라고 하고 게다가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네. 또 어디랑 조인트 배치해서 또 우리 공급한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해야 묻는 얘기인데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은 딱 나온 거는 P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Q는 전부 다 미래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예측.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리튬 가격 빠진답니다. 현재는.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리튬 가격 빠진다고 네. 그 보고서에서는 Q가 늘어난다는데 그렇죠. Q가 늘어난다 때문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다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왜 에코프로비엠만 유독 갔냐? 날카로우시네요. 이분. 오늘 삼성 SDI도 5% 올랐습니다. 그 왜 밴더라서 둘이 같이 갔냐? 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뭐 최근에 뭐 40조짜리 그거는 계약도 그건 포스코 수주 케미칼. 주고. 그건 포스코 케미칼이잖아. 그러니까 삼성 걔는 왜 안 갔냐? 주고 어? 걔는 왜 안 가? 포스코 케미칼은 왜 안 갔냐? 어제 갔으니까? 어제 갔으니까. 또 얘기가 보니까 제일 비싼 밸류를 갖고 있으니까 호재 나와도 좀 뭐 반응 안 하겠지 뭐. 그러니까 주가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는 거죠. 주가가 제일 좋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은 무겁잖아요. 다 아니요. 이런 반응 이런 아니에요. 제일 좋아요. 지금 아니 뭐- 아니. 그러니까 반응이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 다르다고. 1년 사이에 2배 올랐어요 또.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아니 이게 어저께는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했어요. 그 40조 이야기 때 네. 급등했다 뭐 이렇게 좀 밀리긴 했지만 이게 한 종목씩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시장에서는 뭐 사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은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다 같이 올라가는 장.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네. 종목 플레이가 나오는 건가 이거? 그러니까요. 하루씩. 섹터 좀 하시죠. 아 진짜. 아니 네. 나 이 포스코 케미칼을 내가 가지고 있던 적이 있었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네. 그때 포스코 케미칼 너무 좋을 거라고 미래가 네. 이걸 꼭 사라고 포스코 사람한테 들었어. 네. 사가지고 1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어. 10번 사가지고 에이씨 슬픈 이러고 이야기네요. 팔고 나왔거든. 네. 야 이게 인제 올라가네. 슬픈 이야기예요. 나 그런 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타이밍. 옛날에 현대 미포조선 내가 12,000원에 샀었어. 좋은 주식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리조선하다가 신조 나가기 시작할 때야. 네. 현대 미포조선 사장한테 얘기를 들었어. 둘이 좋다, 사라. 그래서 알았다, 샀어. 현대그룹 구조조정이 쫙 들어가니까 이 12,000원에서 못 가고 8,000원까지 내려가. 네. 열받아서 선조를 했어. 나중에 44만 원을 가더라. 슬픈 얘기입니다. 아 진짜. 한탄 방송이 되고 있군요 네. 지금. 네. 눈물 없이 이게 뭐 이런 얘기 계속하면 눈물 없이 못 들으니까요. 뭐 저도 이제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GM이 어제 실적 발표하고 뭐 사실 어저께 시장 약간 하드캐리한 느낌도 있어요. 테슬라도 네. 올라가고 자동차 쪽 다 여기도 약간 조울증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저께 포드가 가격 내린다고 박살났었잖아요. 그렇죠. 어저께는 GM이 실적 발표하고 또 급등을 하고 뭐 무슨 GM은 일입니까? 일단 4분기 실적은 어닝서프가 나왔습니다. 네. 네, EPS가 전년 대비 한 15% 증가했는데 컨센보다도 높았고요. 그리고 올해 차량 판매량 조망을 5에서 10%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약간 최근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현대도 발표했던 공시랑 네. 너무 싱크로율이 높은 것 9% 같아요. 정도 증가했잖아요, 판매. 네, 그리고 올해 판매 증가율도 현대차도 한 11%대, 네. 네, 기아도 그 정도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어서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를 전혀 완성차 업체들은 좀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호전망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인하 테슬라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GM은. 네, 그래서 가격 인하 그런데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완전 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격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포드는 좀 낮춘다 그랬죠. 네, 포드는 낮춘다고 했고. 근데 테슬라는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가격이라도 깎아줘야지 하지. 저거 지금 누가 테슬라. 테슬라 너무 비싸서. 근데 이게 비싸게도 비싸고 뭐 차가 뭘 바뀐 게 있어야지 몇 년 동안에. 그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많은데 가장 또 회사 대표 머스크 입장에서 대표 입장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테슬라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격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고정 가격입니다. 뭐
딜러망이 없다 보니까 네. 직판 체제예요. 그렇죠.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가격 내리잖아요. 네. 근데 또 딜러로 가면 또 자기 재량권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인센티브가 거기서 달려 있는 거죠. 예. 자기가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그렇죠. 그러면 내 것까지 포기하고 그냥 싸게 가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가격 정책이 되게 밑으로 갈수록 좀 더 유동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경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가 저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쪽 가격 인센티브까지 다 깎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GM 포드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또 오늘은 또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나 근데 테슬라는 그 내가 원래 아는 바는 네. 차는 이제 차 대 있잖아요. 이 네. 플랫폼. 네, 이게 그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네, 엔진 개발이 또 그다음에 또 비용이 들고 네. 그리고 디자인이 엔진은 아니고 모터입니다. 구동 모터. 옛날에 네, 차. 네. 차. 네. 요즘 모터는 별로 비용이 안 들죠. 이거 안 들죠, 예.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비용이 이게 세 개가 감가상각이 하나니 서로 아, 다 달라서 네. 그래서 차대는 한번 개발하면 뭐 한 7년 이렇게 쓰고 뭐 엔진은 개발하면 뭐 10년 20년 쓰고 디자인은 3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 네, 했거든. 네. 디자인이 제일 돈이 적게 들어요. 그쵸. 페이스 리프트 해서 네, 그렇게 해서 3년마다 한 나오죠. 1년 좀 더 쓰고 네. 그다음에 새 모델 내오고 테슬라 지금 한 10년째 디자인 안 바꾸고 있어. 그렇죠. 아니, 10년까지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나 디자인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 10년 그나마 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새 차 나와요. 뭔지? 사이버 트럭. 이제 테슬라를 트럭으로 바꿔라. 네. 그래도 픽업 트럭 좋아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바꾼다고 봤더니 모델 보고 바꿔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뭐 이거 가격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것도.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게 그 용량이 큰 거죠 배터리가 네. 용량이 큰 게 이게 나가는 게 하나 좀 500kg짜리 때가 있고 조금 더 나가는 게 그때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벌써 2억 얼마가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가격 차이 근데 이게 올해 말부터 양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그분은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주가 올라가면 파시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완성차 업체들 실적 발표하고 IR 하는 거 보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접어둬도 괜찮을까요?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현대차도 자신감이 되게 넘치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 1월달 보면 사실 소프트웨어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저 바닥에 있던 어떻게 2월달에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자동차 업종? 뭐 저는 최근에 계속 긍정적으로 음. 보고 있는데요.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작년에 이미 한 고점 대비 한 25% 빠졌습니다. 네. 현대차나 기아나.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이 신차 할부 금리가 네.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신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고로 가면 12%, 13% 이렇게 가고 중고차는 사채. 법정 최고 금리까지 20% 찍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그 할부 금리를 제공하는 이 캐피탈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여전체를 발행해 가지고 네. 제공을 하잖아요. 네. 대출을. 근데 여전체 금리가 안 떨어질까요? 지금 한전체나 이런 채권들 국채 금리 시중 금리 다 떨어지고 있는데 네. 여전체 금리는 뭐 시차를 좀 두고 떨어지지 아까 않을까요? PF 얘기했는데 아까 PF PF 얘기했는데 얘기했는데 이거 정부가 굳이 안 해주면 힘들다. 언제가 떨어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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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지금 지금 여전체를 사야 되나? 언제가 떨어지지? 대답 못하죠. 잠깐만 대답 잘해야 됩니다. 네. 고객들이 듣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수요 둔화 우려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지금 완성차 업체들 뭐 현대차, 기아가 오늘 장 끝나고도 1월달 판매량 데이터 발표했습니다. 네. 현대차가 전년 대비해서 1월달에 한 8.4% 늘었고요. 판매량이 기아가 9% 늘었습니다. 지금 1월달 금리가 굉장히 이렇게 높은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잘 팔리네요. 네, 미국도 아마 굉장히 높은 상태일 텐데 이렇게 GM 같은 경우에도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근거가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때까지 차량용 반도체 부족했던 기간 동안에 누적된 수요들이 많이 취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너무 좀 과하게 반영됐던 게 조금 해소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보면 좀 달라요. 지금 특히 뭐 기아 같은 경우는 해외 판매가 9.9% 나옵니다. 그건 내수보다 훨씬 더 잘 나간 거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데이터 안 팔릴 줄 알았는데 네. 잘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근데 안 샀어요. 섹터 플레이 하느라고. 네. 근데 요번에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계속 차 디자인 나오는 거 보면 네.
이쁘게 잘 나와. 잘 뽑죠. 차는 아, 잘 뽑아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 지금 박사님께서는 그 그래. 얇은 그 그래, 외계인 눈. 그랜저 앞뒤로 한 한 줄, 한 줄. 마음에 들던데. 마음에 드세요? 네, 그랜저 딱 한 가지 흠은 뒤에 방향지시등. 범퍼 제일 밑에 이게 달려가지고 괜히 깨잖아 그거. 아 그렇군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그 각그랜저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길거리에서 한 번 봤거든요. GN7인가 뭐. 와 근데 앞을 안 보고 뒤에서 옆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서. 그렇구나. 디자인 잘 나와요 요즘. 옛날 현대차가 굉장히 디자인 잘 나와서 저거 저 정도면 먹히겠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런 생각이 많이. 그리고 최근에 그거 보셨잖아요. 오픈카 제네시스. 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디자인? 현대차에서 이거 보고 계시면 광고 PPL 한번 들어보고. PPL 한번. 오픈카가 나와요? 네. 오픈카가 일단 공개를 이거 했습니다. 쿠페, 나중에 쿠페라고 나온다고. 컨셉카입니다. 컨셉카. 아 근데 양산 준비합니다. 네네. 근데 자, 오픈카는 그- 2027년? 안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쿠페랑 오픈카랑 양산 준비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 제네시스 모델로. 그 뚜껑 열려 있는 거. 네. 네. 근데 여기 이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픈카 나오잖아요. 예. 그 한 3세대 나올 때까지는 사지 마세요. 그 물새. 처음에. 우산 쓰고 운전하면 되죠. 왜 우산 쓰고 운전해야 돼? 그 처음에. 오픈카는 물 새는 맛이죠 뭐. 네, 현대차 이야기를 좀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시간 조금 있는데 LG 생활건강 오늘 주가가 급락했는데 17년 만에 역성장. 이것도 정말 대단한 숫자네요. 네. 영업이익이 4분기에 7,100억 원 나왔습니다. 네. 전년 대비 45% 빠진 수치이고요. 면세하고 이제 중국 현지 매출이 굉장히 부진한 게 영향이 컸는데요. 또 4분기에는 북미 쪽에 영업권 손상 차손이라고 영업의 비용으로 한 1,900억이 찍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 인수할 때 순자산의 이제 공정가치 평가액보다 더 비싸게 사면 영업권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좀 가치가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거를 손상 차손으로 해서 비용으로 인식을 한 건데 뭐 번외 이야기지만 이베이 코리아 인수했던 이제 이마트도 네. 영업권이 엄청나게 많이 몇 조가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손상차손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도 면세는 이제 전 분기 대비도 추가로 감소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게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오늘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에서 추정한 23년도 실적 기준으로 25배더라고요. 근데 영업이익을 얼마로 추정했느냐 보니까 8천억대 한 중후반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LG생건에서 이 전망 공시를 했는데 영업이익 전망을 올해 7,3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밸류가 PE가 더 높아져야겠죠. 높아지네요.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면은 30배가 넘는 밸류라서 여전히 굉장히 좀 고밸류를 받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 최근에 주가도 또 많이 올랐고요. 네. 네, 이렇게 LG생활건강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시장 2부 순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원 팀장과 김민수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